오늘은 델의 게이밍 노트북 에일리언웨어 M15R7을 리뷰하겠습니다. 이 노트북은 리뷰 목적으로 오딘 상사에서 무료로 대여해 주셨으며 대여 외에 금전적 보상은 없었고 리뷰에 대한 검수 없이 제 마음대로 하는 리뷰입니다. 제가 에일리언웨어를 써보는 건 이번이 사실 처음입니다. 에일리언웨어라고 하면 뭔가 오버 테크놀로지의 프리미엄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라인업이 X랑 M으로 갈라지면서 에일리언웨어 M 시리즈는 약간 보급형 에일리언웨어라는 느낌이 들죠. 실제로 가격도 에일리언웨어 X는 스펙 대비 매우 비싸지만 에일리언웨어 M은 그만큼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도 타사의 메인스트림 게이밍 노트북들보다는 더 비싸지만요. 그렇다면 이 보급형 에일리언웨어는 그 이름에 걸맞는 품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리뷰용으로 받은 노트북의 스펙입니다. 인텔 엘더레이크 i7 12700H CPU, 기본 125W, 최대 부스트 150W까지 올릴 수 있는 RTX 3070 Ti 그래픽, 32GB DDR5 램, 1TB SSD, 240Hz 고주사율의 QHD 디스플레이 등의 스펙입니다. 램과 SSD는 둘 다 슬롯이 2개씩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랜 카드는 인텔이 아니라 킬러 제품을 쓰고 있지만 이건 평이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합판 개봉은 매우 수월한 편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업그레이드도 수월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에일리언웨어 M15에 비해서 한 가지 큰 업그레이드를 볼 수 있었는데요. 쿨링 팬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JN 테크 리뷰 채널에서 리뷰했던 에일리언웨어 M15 R5의 내부 구조를 봤을 때는 쿨링 팬의 날개가 듬성듬성했었는데 R7은 훨씬 촘촘한 쿨링 팬 날개를 달고 있더라고요. 쿨링 팬 날개가 촘촘하면 쿨링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팬 소음이 덜 거슬리게 난다는 점입니다. 작년 에일리언웨어 M15의 큰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게 소음이었던 걸 고려하면 이건 크다고 생각해요. 노트북의 외관은 여타 에일리언웨어와 디자인을 공유합니다. 에일리언웨어를 상징하는 외계인 마크와 엉덩이가 툭 튀어나와 있는 쿨링 구조, 벌집 모양의 통풍구와 후방 포트를 감싸는 스타디움 조명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일리언웨어 그대로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조명은 전부 설정에 들어가서 색상 설정이 가능해요. 전면에서 보면 키보드 덱 위쪽에도 벌집 모양의 통풍구가 달려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전원 버튼에도 LED 조명 들어오고요. 전반적으로 노트북의 외장은 플라스틱 재질이긴 한데 싸구려 느낌은 아닙니다. 특히 키보드 덱 쪽은 살짝 부들부들한 느낌으로 코팅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지문도 잘 안 묻어서 쓰면서 꽤 만족스러웠어요. 물론 제가 에일리언웨어의 최상의 모델을 만져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게 그거랑 얼마나 만듦새가 차이가 날진 잘 모르겠습니다. 힌지가 약간 뻑뻑한 느낌이 드는 등 에일리언웨어 M15가 뭐 만져봤을 때 외관에 완전 흠이 없는 제품도 아니긴 했고요. 그리고 겉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무겁거나 두꺼워 보이지 않는 외관에 비해서 실제 무게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실측 무게 2.6kg인데 15인치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제일 무거운 축에 속하죠. 게다가 240W 어댑터 역시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거기다가 얘가 놀랍게도 C타입 PD 충전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등에 메고 왔다 갔다 한다면 척추와 관절 건강에 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트 구성은 일단 후면에 썬더볼트 4, USB-A, HDMI 2.1, 전원 잭이 있습니다. 썬더볼트 있으니까 저걸로 충전되는 거 아니야? 안 됩니다. 그리고 좌측면에는 유선 램 포트, 헤드폰 잭이 있고 우측면에는 USB-A가 2개 있습니다. 키보드와 터치패드를 보면 일단 터치패드가 노트북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키보드 덱 위쪽으로 통풍구를 뚫으면서 자연스럽게 터치패드 자리가 좁아졌죠. 제가 지금 편집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피러스 M16하고 비교해보면 면적 차이가 엄청납니다. 게다가 터치패드 재질 역시 유리가 아니라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이 터치패드는 구색 맞추기로 달아놓은 거니까 마우스 연결해서 쓰라는 소리죠. 키보드는 텐키리스 배열을 하고 있고 기계식 키보드 옵션도 있지만 리뷰용 제품은 일반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도 제법 키트레블이 깁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16:9 비율의 QHD 해상도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주사율은 무려 240Hz입니다. 요즘 게이밍 노트북들 보다 보면 무슨 풀 HD 300Hz, 360Hz 이런 정신 나간 주사율들 달고 나온 모델들이 많던데 솔직히 240Hz와 비교해서 정말 의미 없는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사율은 살짝 낮더라도
QHD 해상도를 쓰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노트북은 QHD 네이티브 해상도로 충분히 게이밍이 가능합니다. G-SYNC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고요. 디스플레이의 측정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색 영역은 DCI-P3 100%를 커버하며 최대 밝기는 400니트 이상입니다. 그리고 색상 정확도도 델타 E 평균 1.5구로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게이밍 말고 그래픽 작업 등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개인적으로 디스플레이는 16:9 비율보다는 16:10 비율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만 불만을 가지긴 어려운 디스플레이네요. 스피커의 경우에는 근데 음량은 꽤 큰 편이긴 하지만 베이스가 사실상 전혀 없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근데 어차피 이건 집 책상 위에서 잘 움직이지 않는 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스피커 하나 물려줍시다. 다음으로는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노트북은 여러가지 성능 세팅을 선택할 수 있고 GPU 오버클럭킹도 에일리언웨어 커맨드 센터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발열 프로필은 성능 모드, 오버클럭킹 프로필은 기본 설정되어 있는 오버클럭 1으로 설정하고 테스트했습니다. 이건 그래픽 오버클럭을 아주 살짝만 준 정도의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은 어드밴스드 옵티머스 그리고 G-SYNC를 지원합니다. 어드밴스드 옵티머스가 뭐냐 하면 노트북을 재시작하지 않고도 노트북 디스플레이가 연결된 그래픽을 내장과 외장 그래픽으로 자유자재로 스위칭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게임 프레임 손해보는 걸 줄여주는 기술이죠. 모든 테스트는 25도의 실내에서 노트북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진행했습니다. CPU의 성능을 보겠습니다. 시네벤치 R23입니다. 멀티코어 테스트를 할 때 전력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CPU 최대 전력은 100W, 유지 전력은 75W였는데요. CPU 온도가 좀 이상하게 높게 올라갔습니다. 최대 온도는 100도, 유지 온도는 96도였습니다. 이때 싱글코어 점수는 1764점, 멀티는 15257점이었습니다. 높은 전력의 i9보다는 확실히 멀티코어 점수가 더 떨어지긴 합니다. 그러면서 CPU 온도는 너무 높죠. 물론 센서에 찍히는 온도를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겉보기와 쿨링 구조에 비해서 이상하게 온도가 높긴 하더라고요. 긱벤치 테스트에서는 싱글 1760점, 멀티 12321점으로 나왔습니다. 블렌더 BMW CPU 렌더링 테스트에서는 2분 32초가 걸렸고 PC마크는 총점 7304점이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제가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 4K로 촬영하고 나름 빡센 색 보정을 시행한 4K 시퀀스를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인코딩했을 때 1분 41초로 제가 테스트해본 노트북 중에서 가장 빨랐고 표준화된 프리미어 프로 성능 테스트인 푸젯 벤치마크 4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1202점으로 제가 테스트해본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는 가장 빨랐습니다. CPU 성능은 최고가 아니지만 아무래도 GPU 성능이 높아서 좋은 결과가 나온 듯 합니다. 그래픽 성능을 보겠습니다. 랩탑용 RTX 3070 Ti가 들어가 있고 TGP는 125W의 다이나믹 부스트로 최대 150W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CPU의 전력을 제한하지 않는 한 GPU 전력이 150W까지 올라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3D마크 점수입니다. 다이렉트 11 게임 성능을 반영하는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는 그래픽 29000점 정도, 피직스 28600점 정도로 나왔고 다른 RTX 3070이나 3070 Ti 게이밍 노트북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다이렉트 12 성능 벤치마크인 타임스파이에서도 제피러스 M16이나 리전 7보다 좀 더 높은 점수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실제 게임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 성능은 네이티브 해상도인 QHD에서만 테스트했습니다. 데이터도 좀 쌓였고 솔직히 이제 프리미엄 게이밍 노트북이라면 QHD 게이밍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먼저 엘든링입니다. 이 게임은 PC판에서도 프레임이 60Hz 상한이 걸려 있어서 벤치마크용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게임입니다만 상업 기준에서 QHD 60Hz 정도는 충분히 뽑아준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게임 내장 벤치마크로 테스트했습니다. 레이트레이싱 울트라 옵션 기준 평균 49.9프레임, 최소 37.3프레임으로 나와서 동일한 3070 Ti를 사용한 제피러스 M16보다
분명히 더 높은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레드데드 리뎀션 2, 다른 노트북에서 테스트했던 것과 동일한 옵션에서 내장 벤치마크로 테스트했습니다. 평균 프레임 67.1, 최소 프레임 28.3프레임으로 나왔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 최상업, 훈련장 기준으로 평균 130프레임, 1% 하위 107프레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GTA5입니다. 다른 게이밍 노트북에서도 테스트한 최상업에 가까운 옵션 조절을 하고 내장 벤치마크 마지막 자동차 씬에서 프레임 측정했을 때 평균 89프레임, 1% 하위 62프레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울트라, 렌더링 120%, 훈련장 기준으로 평균 109프레임, 1% 하위 97프레임으로 측정됐습니다. 게임 성능은 종합적으로 게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다른 3070이나 3070 Ti 노트북들보다는 더 높은 성능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주 극적인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거운 만큼 성능이 잘 나오긴 하네요. 그럼 전력, 발열, 소음도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죠. CPU만 갈굴 때 말고 CPU와 GPU를 동시에 갈구는 게임에서는 발열이 어떨까요? 배틀그라운드를 20분 이상 플레이한 시점에서 GPU의 전력은 130W대 후반, CPU에는 30W대 초반 정도의 전력이 들어갔고 이때 GPU 온도는 80도대 중반, CPU 온도는 90도 내외에서 유지됩니다. 좀 이상할 정도로 온도가 높죠. 내부 온도 말고 노트북 표면 온도의 경우 키보드 덱 위쪽 히트파이프 몰려있는 부분은 50도대 중반까지 올라가지만 실제로 손이 닿게 되는 키보드 WASD 키 주변의 표면 온도는 40도대 초중반 정도로 나옵니다. 하지만 팬 소음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이긴 했는데 소음계를 터치패드 위에 올리고 측정했을 때 기준으로 55, 56dB 정도까지는 올라갑니다. 이건 대부분의 게이밍 노트북의 소음보다는 조금 더 낮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소음의 질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귀를 찌르는 것 같은 기분 나쁜 소음은 아니에요. 배터리는 84Wh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 균형 모드, 옵티머스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유튜브 풀 HD 라이브 아카이브를 밝기 50%로 재생했을 때 3시간 40분 정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스펙에 비슷한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 다른 노트북보다 훨씬 짧은 배터리 타임이 나와서 뭔가 제가 잘못한 게 있나 싶긴 했지만 다시 테스트해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노트북을 배터리로 몇 시간 이상 사용할 상황을 도저히 상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배터리 짧은 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델 에일리언웨어 M15R7은 이름에 걸맞는 디자인과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좋고 어드밴스드 옵티머스나 G싱크 등 게이밍 노트북에 있으면 좋은 기능들 역시 잘 갖추고 있죠. 성능 좋고 만듦새 좋은 게이밍 노트북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품이죠. 다만 노트북과 어댑터의 무게, PD 충전을 지원 안 한다는 점, 작은 터치패드와 짧은 배터리 등은 이 노트북이 들고 다니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제품이라는 걸 보여주죠. 저는 게이밍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일이 상대적으로 잦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중량 게이밍 노트북을 제 개인적으로 사용할 용도로 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의 내부 온도가 높다는 점도 좀 마음에 걸립니다. 뭐 이건 성능 모드 조절이나 클럭 조절, 팬 속도 조절 등으로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할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 점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다만 기본 상태에서 팬 소음은 그렇게 거슬리게 크지 않다는 점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노트북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2022년 5월 지금 시점에서 이런 무거운 게이밍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을 거냐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데스크탑 GPU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쌀 때야 데스크탑의 대체품으로서 게이밍 노트북을 사려는 사람들이 꽤 많았지만 최근 GPU 가격이 다시 많이 떨어지면서 게이밍 노트북의 가성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이야 아무리 가성비가 떨어져도 데스크탑 대신 노트북을 사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제 게이밍 노트북을 사는 대신 다시 조립 컴퓨터를 구매하려고 하겠죠. 뭐 엔비디아의 신형 4000번대 그래픽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마 2022년의 게이밍 노트북 시장 규모는 이러한 점들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좀 축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